거짓 선지자에게서 깨달은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고 그 방법만 알려주면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마침 땡초 중이었던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놈을 좀 이용해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꺼리상한 사람을 불렀어요. 10년 동안 내가 시키는 일을 잘 하게 되면 하면서 남의 아불타불을 부르면 내가 극락에 보내주겠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지시라면 입안에 있는 혀처럼 극진히 행하면서 틈틈이 연부를 했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자 거짓 선지자는 부자가 되었어요. 땡초 중에 아주 부자가 된 거죠. 왜? 이 사람이 일을 너무나 열심히 선신적으로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빤빤히 놀면서도 농사 지어라 그럼 농사 짓고 나무 해오라 그럼 나무 해오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 근데 그 사람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극락에 가는 방법을 극락에 보내달라고 이제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절벽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매달리라 그랬어요. 거기 손 놓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자, 이제 한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한 손을 탁 놓았어요. 나머지 한쪽 손도 마저 놓아라. 남의 탑을 외워라. 그 사람은 수천 길 낭떠러지적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남의 탑을 불렀어요.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오색구름이 나타나더니 떨어진 사람을 그 사람을 태우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서 10년 동안 벌어준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한 건데 그 사람이 극락으로 확 가버리니 참 황당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착각과 함께 자신도 극락으로 가고자 소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쪽 손을 놓아라. 다시 한 손을 놓아라. 남의 아불토를 불러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우 우스운 얘기같이 들리지만 이것이 사실은 일심기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일심기도법 속에는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법답게 기도하면 반드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불자님들이 참된 기도법, 이거 아주 공증된 방법이잖아요. 연불이라는 것은 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공증된 연불법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기도 정진함으로써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남김없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교사였는데요. 테니스 선수 출신도 아니고 정말 테니스 태자도 모르는 테니스의 문외한인 체육교사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머리도 작고 키도 작은 이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학교가 아주 전통이 오래된 오랫동안 테니스 강팀을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체육교사가 한 명밖에 없는데 거기 가니까 당연히 테니스 감독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잘 모르니까 선배들이나 테니스 선배들이나 지역 주민들 거기는 오로지 테니스밖에 모르는 동네거든요. 지역 주민 등 여러 사람들에게 심한 괄세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정말 아주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거기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그때는 테니스가 아주 대세였었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 잡지만 해도 네 가지나 있었어요. 모던 테니스, 월드 테니스, 테니스 코리아 등 뭐 이런 잡지책들에서 거기에 기고를 한 그 코치들은 세계적인 코치들이 기고를 한, 아무나 못하잖아요. 잡지 회사에서 뭐 아무나 이렇게 데려다가 그 기고를 시키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코치들이 하는 그런 코치한 내용들을 3년치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 편집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백뮤직을 쫙 깔고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항상 듣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듣고 자면서도 틀어놓고 자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중학교 교사로 왔다가 고등학교 교사가 병설학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선수들은 이 대학을 4강 안에 들어야만 대학 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대학에 갈 때 그 장학금을 받게 되잖아요. 전액 면제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벌기 내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열심히 하게 되죠. 게임할 때 전쟁하는 것 같이 진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평상시 공부를 하지 않는 코치는 늘 하던 스타일대로만 그 친구는 코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세계적인 코치가 얘기하는 그 강의를, 그 코치법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저 친구가 포핸드를 잘 치지, 네가 겁을 내지 말고 포핸드를 오쪽으로 크로스 쪽으로 쳐라. 그러면 그 친구가 스트레이트를 치면 에러가 많이 나오니까 틀림없이 크로스로 많이 친다. 그럴 때 스트레이트를 쳐라. 뭐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선수는 제 말을 들으니까 게임에 이해되잖아요. 코치 얘기는 뭐 맨날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 눈만 쳐다보고 내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 그 선수들이 다 그만두더라고요. 코치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독 선생님이 뭐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선수들은 코치가 직접 볼 대줄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코치를 볼 대주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감독이 계획만 잘 짜주고 성취 동기만 잘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코치 겸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한테니스협회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나 실력이 없잖아요. 뭐 윈블던 같은데 출전도 못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코치를 거액을 들여서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닉 볼리테리 테니스 아카데미의 그 닉 볼리테리 씨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500만 원을 줬더래요. 그 강습 일주일 동안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준 거죠. 그때 당시 돈으로는 큰 거죠. 그 양반이 그 호텔 신라 호텔에 기거하면서 그 앞에 있는 장충 테니스장에서 우리가 강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테니스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보니까 기술적인 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은 오로지 열정. 그 당시 나이가 65세였는데 65세 된 할아버지가 볼 막 대지면서 엑셀런트 컴온 소리 지르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아주 감동을 했어요. 아, 저렇게 선수 지도할 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코치 감독들은 전부 뭘 물어보냐. 탑스핀은 어떻게 치느냐, 슬라이스 서브는 어떻게 강타를 넣을 수 있냐,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아니 그런 거는 코치들한테 물어보면 다 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열정, 또 어떻게 해야만 선수가 공격적으로 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가르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 열정을 전수받게 됐어요. 그 한 50명 정도 강습받았는데 그 열정을 확실하게 전수받은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이영택 선수 같은 선수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양반이 가르쳐준 전수법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육아서적을 썼다 그랬잖아요.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들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가르쳤느냐를만 가지고 그걸 핵심적으로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저는 칭기스칸 칭찬을 많이 하자, 스스로 하게 하자, 칭찬을 많이 하자, 기다려주자, 스스로 하게 하자, 깐깐하게 애의 적성을 따져보라라는 제목으로 칭기스칸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머니가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세뇌교육 시키듯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고 공부를 하면 뭐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주 애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듣지 않으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무조건 공부하란다고 걔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들은 그렇게 현명하게 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가르쳤다 하더라도 정말 믿는 사람이 철저히 믿고 따르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도자가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자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냈는데도 맞히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제자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그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제자를 괴롭히고 오랫동안 부려먹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가서 손 놓으라는데도 그리고 남의 아비탑을 불러라 했다니까 극락에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